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관련 쟁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차 변론기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첫 번째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지금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 모두 이제 신청한 증인인데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제 증언을 곧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른 증인들과는 달리 이상민 전 장관을 계속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아무래도 사적으로도 예전부터 가까운 관계였으니까요.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 오늘 변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 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차별화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쟁점이 되었던 단전 단수 관련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과 단수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추가적인 변론에서 일단 경찰청장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경찰청과 소방청에 각각 헌재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적인 전화 지시로 단전, 단수 등을 이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런 상황까지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고려하에 쪽지가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쪽지는 받다고 했으니까 그게 대통령에 이어서 장관, 장관에게 이어서 실무청장까지 지시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일정 부분 과도한 계엄이 아니었다. 일종의 정치적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에게는 좀 유리한 신문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 국회 층에서 이 내용을 좀 뒤집거나 반박을 하고 싶다면 8차 변론에 나오는 경찰청장이나 또는 소방청장 등이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른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이 청장 등이 아니다 나는 이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 받았다라고 하면 또 판이 바뀌는 건데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단전과 단수와 관련된 부분, 쪽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회 측에서 소방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좀 캐물었더니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이 애매하게 표현을 했다. 누구 말 옳은지 얘기할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그렇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또는 여러 군 관계자들, 특히 김현태 전 특임단장 등도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헌재 증인 출석에서의 발언이 좀 배치되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 등도 사실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말하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이 헌재에서 검찰의 어떤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모든 재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증거나 신문은 재판장의 증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발언 이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려면 소방청장이나 다른 경찰청장 등을 8차 기일이나 또는 추가로 증인 신문 기일 등을 잡아서 헌재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서 나온 증인 신문의 어떤 공신력을 이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7차 변론이 이제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요.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증인들과 신문하는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오는데 앞서 가림막 설치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가림막 설치를 해야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압박이 적어질 거라는 게 이제 국회 측 소추위원단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좀 과하다. 그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죄, 위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담하고라도 증언을 하면 그건 또 나름대로 그 증인의 입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헌재가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무언의 압박을 실제로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일찌감치부터 저는 감지됐다고 보는 것이 이겁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거취까지 당에 일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담화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본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말맞추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전제는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저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계엄이 얼마나 내란의 그 정도를 더하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거지 그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과 위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런 것들은 대부분 위법, 위헌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내란 범죄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내란 행위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따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저런 증언들이 최초의 증언, 뭐 진술, 검찰에 가서 진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르게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단순하게 기억이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하고 본인의 신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을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했을까요? 그리고 조서를 살펴보고 사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섣불리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맥락 측면에서, 의도 측면에서는 처음에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서 입장이나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에 적극적인 말맞추기가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말맞추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은 국무회의 당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지금 국무회의가 의결 절차가 적법했나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현재까지 알려진 답변을 보면 예. 국무회의 자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국무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지 국무회의에서 동의를 받게끔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 이 제적을 채운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몇 명이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자체가 위헌이나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당일에 이 계엄 선포를 만류한 국무위원들이 많았다라는 점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 이후에 해제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새벽에 바로 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적수를 채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지 네. 이게 만약에 비상계엄 발동 조건에 국무위원회 뭐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냐를 따질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서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찬성을 했거나 뭐 반대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 탄핵 재판이나 또는 내란 형사 재판에서는 크게 비중 있는 내용의 진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증인 신문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가 이 부분인데 네.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당시 국무회의를 한다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 만류한 국무위원이 많았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다들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성립이 중요하지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국무 간담회도 아니고 국무 뭐 수구회의도 아니고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법적인 위상에 맞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권한에 맞는. 그러면은 당연히
국무회의가 개의될 수 있는 요건 등등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면 그 기록을 가지고 그 회의로서 정식 부서를 통해서 회의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다들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앵커께서는 의결 절차에 대한 걸 질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결 절차보다는 국무회의가 있었느냐부터 국무회의가 맞느냐, 맞느냐 예. 등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근데 앞선 변론기일에서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메모를 남겼다 이 얘기했는데 뭐 그걸 회의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국무회의, 즉 그 같은 중요 회의는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나중에 부서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메모를 남겼는데 그것을 국무회의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장인 거죠. 주장이지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무회의는 아니다. 이걸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단전 단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단전 단수를 만약에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죄에 해당하는 수위로 가는 것이죠.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에 있는 어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언론에만 그랬다는 것은 이 계엄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뉴스를 생산할 만한 그 언론기관들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보여주기식으로 먼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고형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단전 단수와 관련한 이상민 전 장관의 지금 발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 지시를 안 했다. 단전 단수 적힌 쪽지를 집무실 탁자에 배치를 했고 본인은 멀리서 봤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의 맥락도 몰랐고 그리고 대화 내용, 지금의 대화 내용 탄핵 심판 사유와 관련이 없다라고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일단 발언들을 들어봤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단전 단수나 이런 부분에 본인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도 없었다는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8차 변론기일에 소방청장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은 안 되어 있어요. 예. 다만 조지호 전 전체 경찰청장이 증인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 8차 변론기일에서 아마 그 부분이 조지호 전 청장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필요하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적인 변론기인으로 국회 측이 원하거나 또는 대통령 측이 원하는 증인들 좀 더 불러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단전 단수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됐다면 저는 헌재에서 소방청장도 9차 변론기일 등을 잡아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양쪽의 말이 조금 엇갈리거나 애매모호할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금까지 헌재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엄 해제 초기에 여러 군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국회에서 말한 내용과 헌재에서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는데 직접 말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8차 변론기일뿐만이 아니라 저는 소방청장 부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좀 마땅히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단전 단수 쪽지가 있었다는 건 이상민 전 장관이 확인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쪽지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작성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즉각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국정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계엄이 계속 장기간 이행되거나 또는 일부 기관에서 포고령을 어길 가능성이 대두될 때 하나의 가능성으로 단전 단수 등을 쪽지에 적어놨을 수는 있겠다. 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실행되거나 지시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헌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전 단수라는 게 일단 뭐 계엄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 쪽지를 그러니까 멀리서 봤다는 건 내용을 일단 알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그렇죠.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멀리서 봤건 가까이서 봤건 그런 쪽지를 봤다면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근데 그럼 그 엄중한 사안 속에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저거 쪽지가 뭐야?
이런 것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시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반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저건 대통령의 지시로 저는 봤을 것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런 모든 것들은 뇌란죄의 질의 정도입니다. 뇌란죄 죄질의 정도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지 지금 그거 외에도 이것을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목격이 되고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위법 위헌은 이미 확인이 됐다.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인을 하면 판결을 하는데 신속한 심리 판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국회 측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하라고 생각하는가? 부르면 가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업무로 부르는데 왜 찾느냐고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국회 측에서 당일 급하게 대통령실에 올라온 이유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는 그냥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의가 아닌가 싶어요. 장관이 대통령이 부르면 가지 왜 부르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 측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탄핵소추위원장이 또 정청래 의원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급한 일 있다고 부르면 왜 부르냐고 물을 민주당 의원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좀 인신공격성 질의로 헌재 재판을 정쟁화시키는 것을 양측 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라던가 이게 국무위원들은 이걸 정식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성사되려면 그 제적 인원을 채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의 주장은 만약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숫자 다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국무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몇 명이 오든 그냥 제적이 안 돼도 한 대여섯 명 모였을 때 그냥 발표하고 바로 계엄을 진행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제적에 필요한 국무위원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라던가 단전 단수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이나 이상민 전 장관 측 입장만 믿기 어려우면 그 쪽지를 그러면 누가 왜 썼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질적인 심리가 가뜩이나 짧은 증인신문에서 이루어져야지 대통령 부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상민 전 장관이 부하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부하 아니라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고 전 이런 식의 어떤 정치권의 국회 청문회에서나 할 법한 질문들은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이나 조금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이 엄중한 재판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쟁을 유발하는 질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도착 즉시 용산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신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걸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걸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한 것 같기는 한데 네.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굉장히 막역한 관계고. 그래서 당연히 비상계엄 정도의 사안이 있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단을 할 수는 없죠. 네.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이런 비상계엄에도 흔쾌히 응할 성향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화 이후 그다음에 이전의 변론의 메시지에 맞춰서 말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느냐?
절차에 관련된 요건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요리조리 질문에 피하는 형식. 그러니까 완성된 답변이나 완결된 답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안 가게 하고 대통령과에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법 기술적 방법을 굉장히 강구해서 답변을 하는 듯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국무회의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절차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예? 지금 뭐 공정하지 않네, 절차가 안 맞네 이런 거 되게 대통령 측에서 많이 따지시는데 자, 국무회의라면 국무회의 개의를 선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회의가 몇 번째 회의인지 선언을 해야죠. 그래서 문서에도 이거는 몇몇몇 다시 뭐 몇몇 이렇게 붙이던가 몇 차 국무회의 뭐 임시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의 선언이 이루어졌으면 안건 상정까지는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뭐 의결은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만 모이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한다. 이게 법을 형해화시키고 법 위에 내가 군림하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맞추기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또 내용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한 뒤에 대통령을 따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말을 맞추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형사재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중요한 진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 신빙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사실 또 CCTV가 전국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 앞에도 그 입구는 아니겠지만 들어가는 길목에 다 CCTV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뭐 이상민 전 장관 차량 등이나 오가는 것도 CCTV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 이상민 전 장관이 이게 계엄 이유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탄핵 가결이나 뭐 수사가 시작된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대통령을 따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거 만약에 나중에 거짓말이면 걷잡을 수 없이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헌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출석하는 증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엄중한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니까 그냥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 출석할 때 그동안의 사실관계들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진짜 사실에 부합한다는 입장 등을 이야기하겠죠. 다만 그걸 가지고 뭐 대통령 측과 말맞추기를 했나느니 뭐 압박을 받았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이 야당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도나 이게 뭐 대통령과의 어떤 말맞추기 압박 때문이 아니다. 본인이 정말 정리된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제 10시 반 조금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거의 막바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직무정지가 아니었다면 잼버리를 챙겼을 것이다. 국회의 무차별 탄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국정마비 없는 게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했고 온몸으로 막을 대상은 탄핵을 남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정적인 좀 한방이 될 수 있거나 궁지에 모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말맞추기로 저는 추정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말맞추기라는 게 하나하나를 다 의논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정도와 수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들을 어느 정도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수위는 떨어지지만 말맞추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이런 모습은 처음에
어떤 검찰 진술이나 보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런 거나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검찰에 가서는 그거는 조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중하고 본인한테 인생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해서 대충 그때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직후의 그 진술이 맥락이나 의도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부합한다. 물론 일부 표현이나 디테일에서는 다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기억의 영역이지 큰 맥락의 부분, 본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이미 진술한 부분은 그 검찰에 가서 진술한 부분이 훨씬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이제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이 뭐 소방청을 통해서 뭐 단전 단수하라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 측이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좀 활용해서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국회 측은 검찰 조사나 공소장 내용 등을 주요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이 기소할 때 내세우는 주장이거든요. 그 공소장이 다 팩트라면 제일 먼저 감옥 가셔야 될 분은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거기서는 또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공소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항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피의자들에게 있는 셈입니다.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예시에서 보듯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공소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사실관계 다퉈보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만큼 네. 그건 일종의 참고 자료나 주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검찰 공소장이 결코 팩트나 증거로 여겨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헌재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초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또 언론의 취재 양상에 있어서 관계자들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밀한 사실이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좀 일종의 유도신문에 당하듯이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지금 객관적으로 각자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 특히 국민들에게 이 헌재 재판 과정의 진술은 생중계는 아니지만 영상이 다 공개가 돼요.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영원히 영상에 거짓말이 박제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래서 앞선 다른 조사나 언론 취재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서 쓰이기에 타당한가,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증인 신문전에 이런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 기관에서 달려들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조서 내용이 증언과는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좀 헌재에 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헌재의 입장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선례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지금 기록을 요청해서는 받아볼 수 없지만 사본을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평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평의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4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조서가 쓰여진 이후에 그것을 진술인이, 피고인이 피조사자가 살펴보고 거기에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해야 하는 동의를 해야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날인을 통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충분히 있다면 그것은 형사 재판에서 형사죄의 수준을 정하는 데는 쓰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그 내란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죄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 조서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공소장에 쓰여진 것이 뭐
다 팩트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그 공소장이 모든 피고인에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인과 검찰 간에는 팩트인 겁니다. 왜냐하면 두 측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게 피고인에게 직접 팩트로 적용하진 않지만 하나의 증거로서 쓰여서 진실을 파악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한 표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맥락과 의도 이런 측면, 작전의 목표나 목적 이런 거에서는 크게 엇갈리지 않고 그 내용의 표현이라든가 약간의 디테일에서 서로 다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장전 최고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평론가님께서는 좀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이것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힘들겠죠.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지금 국론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전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 사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재판장에서는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됐어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헌재가 일방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조서들이 현재 지금 또 뭐 내란 주요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예. 정작 그 법정에서는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예.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못 쓰는 증거를 헌재에서는 쓰겠다?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뭐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전례를 들어서 이 부분을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계속 따라붙게 되면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까지 훨씬 더 지난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헌재에서의 증언과 조서가 배치될 때는 재판장에 출석해서 나온 증언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저는 과감할 것도 없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재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주요 군 관계자들이 받는 재판에서는 정작 저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헌재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평의를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오늘 문영배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헌재 평의에서 재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새로운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 40조의 준용 규정이 있어요. 이 준용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의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법을 먼저 준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헌법재판소 자체가 먼저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후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법의 그 준용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관련 법령에 저촉될 때는 형사소송법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용이 돼야 된다는 주장은 좀 과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내일 교육감 긴급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이제 대전 교육감을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8살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가운데 용의자인 교사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을 해서 긴급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대응 방안을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한 소식도 또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 측의 질문이 좀 이어졌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 그리고 단전 단수는 소방청의 업무 범위인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생뚱맞게 소방이 단전 단수라고 지시를 한 것 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해도 되나라고 말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대리인이 할 것을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이 국무위원들 야당의 횡포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해주는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공정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들었다. 실제 이번에 의혹으로 불거진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철저한 선거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 이제 직접 신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영주 장관 도착 전에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나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 전 장관이 성원 갖춘 회의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예. 오영주 주기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예. 공식적으로는 국무회의에 필요한 제적 성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용두 재판관이 저 부분을 질문한 건 성원이 되고 나서 어쨌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는지 그 이전에 성원과 제적 여부와 무관하게 일종의 회의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디테일은 내란에 관련된 것이고 계엄의 위헌 위법에는 여지가 없다고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계엄이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계엄 자체를 위헌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헌이나 위법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단전 단수가 됐든 국무회의 제적이 됐든 이런 이 미시적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따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결국 이게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여러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의 구성 요건, 성원이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이 부분도 저는 김영두 전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처럼 앞으로의 헌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과정의 어떤 적법성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헌법재판관이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무래도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나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모인 다음에 한 5분 정도 진행됐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 모인 다음에 5분 정도 진행됐다 이런 것도요. 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간담회인 거예요. 간담회. 회의라는 거는요. 개의 선언이 있어야 되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기사가 있어서 이걸 회의로서 기록을 하고 이래야 회의인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국정은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게 국정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이것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탄핵을 한 걸 왜 횡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면은 탄핵 남발은 문제고 계엄 남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탄핵과 계엄이 비교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 오른쪽에 앉아서 앵커님 오른쪽에 앉아서 이렇게 평론을 하다 보면 정말 괴리를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어서 계엄의 위험과 위기를 느끼지 않으면 굉장히 옹호를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있었을 때에 저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위험과 위기가 다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가 본인들이 이걸 생각하면 전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재판부에서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행안부 의전관에 이제 연락을 했나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락 자체가 안 된 듯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재판부에서 아직 회의록 작성이 안 됐나라고 질문했더니 이 전 장관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개회선언에 대한 그리고 안건 설명에 대한 질문도 재판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민 전 장관이 개회선언 없었다. 당시 안건은 전부 알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만약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면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무위원들도 일정 부분 지금 형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무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국무위원들 개개인의 책임이 크게 달라질까 싶기는 해요. 이건 어쨌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잘 준수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예. 뭐 공식적인 국무회의처럼 개회 선언이나 회의록 작성 등이 있었느냐 혹은 구성원이 제적수를 맞춰서 성원되었고 안건이 설명되었으면 이게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어도 일종의 국무회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서 김상희 평론가께서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이고 그중에는 민주당이 존경하는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헌법학자도 계엄 선포만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공식적인 기고 등을 언론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부분 그리고 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 거고 역지사지하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선포 행위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봐야 되고 다만 그것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해제가 될 때까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제를 막으려 했다거나 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예. 저는 우리가 이 비상계엄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냐는 그 절차적인 시시비비를 냉정하게 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이런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할 이유가 없겠죠. 네, 지금 적법 논란에 둘러싸여 있는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개회뿐만 아니라 종료 시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회가 됐다면 네.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는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일을 한다면은 우리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휘둘러지고 조작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국가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 자체를 위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조금 이중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포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지 법적으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요건이 맞질 않았고요. 그리고 군대를 위법적으로 국회나 헌법기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에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지시하거나 통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군대를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보내서 군사작전을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물론 국민의힘과 여당 측, 여권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요건도 맞지 않고요. 군대를 보낸 의도 자체도 이거는 뭐 다분히 저는 불법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변론 중에 재판부에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지금 당시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엄 전에 국무회의 열띤 토론과 소통이 있었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이 말을 했고 개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실질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부서를 안 하나,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나라고 물었더니 이상민 전 장관이 회의록에 부서를 안 한다, OX로만 표시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에서 계엄 이후에 중요한 법리적 쟁점으로 보는 것은 정치인 체포 여부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인 것 같고요. 계엄 이전 상황에서는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는가. 이게 이 계엄 발동 요건 이전에 어쨌든 국무회의를 열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들이 생략됐는가. 그리고 일부 생략된 절차들이 그동안의 국무회의 관례로 봤을 때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예 국무회의 자체를 거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지 이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대답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에요. 다만 그 생략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필수적인 요건, 그러니까 재적 국무위원들의 구성이라던가 일정 부분의 토의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있었고 그 부서 여부, 서명 여부는 원래도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 측의 진술 내용이고 네. 대통령 측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 또 국회 측 주장은 그게 아니라 계엄 이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개최 선언이 있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라면은 뭐 서명이라든가 부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국무회의의 어떤 조건 등을 조금 더 깐깐하게 따지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부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생략을 했고 당시 계엄 당시에도 생략을 했는지는 저희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 관련한 소식이 또 조금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회의가 끝날 때, 그러니까 부서 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명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따지면 네. 이건 부서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부된 것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국무회의가 아니다. 국무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 심의에 참여했는가 안 했느냐가 그 죄의 어떤 유무를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심의에 참여를 했어. 이게 정식 심의면 그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본인들이 정식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종사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그 죄를 뭐랄까요?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으로 봅니다. 거절을 했다는 건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덕수 총리도 일관되게 여러 번 국회의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의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참석자들이 당시 국무회의로 생각을 못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아니면 왜 계엄 선포를 미루면서 기다렸냐 이렇게 좀 답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측에서는 여기에 형식적인 거나 절차적인 게 완결되지 않으면은 국무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걸 국무회의라고 느꼈다면 아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일부를 가지고 이것을 흔드는 것은 그냥 대통령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명을 거절했다라는 어떤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선 관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국무회의에서도 부서 절차가 거의 생략되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남아 있겠죠. 근데 실제로도
앞선 회의에서도 만약 부서가 서명이 많이 생략돼 있었다면 이번에도 서명을 생략한 걸 특별한 예외적 조치로 보긴 어렵고 최상목 대행 등이 서명을 거부한 건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이 비상계엄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 반대로 앞선 국무회의 회의록에서는 빠짐없이 부서행위, 서명 등이 다 있었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나 대통령 측 진술 등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과연 이 전 장관의 말이 맞는지 앞선 관행에서도 서명이 생략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과의 그런 증인 신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그리고 인정할 만한 국무회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고, 지금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 일단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증인이 이제 오후 2시부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그다음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등등을 물어볼 것으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구체적인 상황 중에서 이 계엄이 사전에 모의가 된 정황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무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역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편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으면은 그런 쪽에서 애매하게 답변들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합참의 결심 지원실에 있던 윤 대통령을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신 실장이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루실까요? 글쎄요, 그 부분 또 오늘 신원식 실장이 출석하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네. 1차 탄핵 소추를 할 때 민주당과 국회 측에서 뭐 이 북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 등등까지도 포함을 시켰고, 지금도 뭐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시키겠다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안보실장에게 있어서는 이후에 이 계엄 진행 과정 중에 군사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전후로 어떤 우리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 행위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등등도 증인 신문에서 주요한 신문 사항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예고돼 있는 변론기일은 이번 주 모레 목요일 8차 변론기일이 끝이잖아요. 네, 네. 추가로 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주요 지휘관들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주요 간부들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요 간부들의 증언들은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요 그 지휘관들은 주요 종사자들이잖아요. 주요 종사자들이 아닌 어떤 그 주변에서 활동한 단순 가담자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의 어떤 말맞추기나 이런 것들은 신빙성 부분, 진실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인 논란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간부들, 중간 지휘관들을 좀 더 저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절차는 좀 어떻게 됩니까? 뭐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네. 인용되는 순간부터 60일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각 정당에서 처음 30일 정도는 자체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달 정도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포함한 대선 유세가 진행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양쪽 정당과 국가 모두에 초래되는 것이라서 일단
많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8차 변론이 종료되고 곧바로 탄핵 선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상희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로 부르기를 원하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또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몇 차 정도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변론 기일이 더 잡힌 이후에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선고에 관련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